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금부터 볼보 S90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왜 또 나왔냐 다 눈치 까셨죠? 예, 맞습니다. PPL인데 왜 이 도그독의 신제품 차량용 방향제를 지금 차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전을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민성 PD의 편집발, 촬영발, 스케치 영상을 보시면 일단 보실까요? 실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이쁘고 이런 차에서 은은한 좋은 향기가 나면, 그리고 이쁜 개새끼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쁜 강아지가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가, 아니면 신제품은 대시보드 위에도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춤형 PPL인 거죠. 이 차에 너무 어울려요. 그렇다고 볼보만 쓰느냐? 아니죠. 이 도그독의 차량용 방향제는 모든 차에 되게 잘 어울리죠. 엄청난 판매량을 갖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사장이 일반 판매로 PPL을 하지는 않죠. 자, 지금부터 단 며칠간은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노보스몰에 들어오셔서 도그독 차량용 방향제를 사시면 놀라운 금액 플러스 1년치 12개의 리필 킷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행사는 없습니다. 왜냐?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작년에 도그독 행사 아주 뽕빨랐습니다. 말이 너무 조속한가요? 그냥 사정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을 또 놀라운 금액에 1년치 12개의 리필팩을 그냥 드립니다. 강아지를 2마리를 선택을 하시면 양쪽에, 내가 보는 쪽에, 조수석이 보는 쪽에 1마리씩 두시고 1년치의 리필 킷을 가지고 여유있게 고급진 차량 실내를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보 리뷰로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납기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말도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차입니다. 너무나 베일에 쌓인 것도 많고요. 좀 잘못된 정보, 과장된 정보도 많아서 볼보 S90 B6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차값이 한 7천만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BMW 530 MSP, 그 다음에 벤츠의 E클래스 중에서도 4기통의 상위 버전과 직접 경쟁을 하죠. 자,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살살 넘을 때나 좀 빨리 넘을 때나 이 차는 중량이 2톤에 다다릅니다. 1950kg 공차 중량이 전륜 자동차의 중형 세단 치고는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휠 베이스가 무진장 길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에쿠스 같은 거 완전 대형차 정도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S60의 플랫폼을 확장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디 강성이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럴 때 가속방지턱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넘어봐도 전혀 그런 이질감은 없어요. 대각선으로 하나씩 넘든 2개를 동시에 띵띵 이렇게 띵띵 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디 강성의 저하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어제 하체 우리기 바닥 부분에 보강대 3개, 리어 서브 프레임의 바닥 쪽을 저희가 못 뜯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도 방대하게 보강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보강을 통해서 휠 베이스가 늘어났고 차체가 워낙 크고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중량이 2톤에 다다르는데도 바디 강성에서는 그 어떤 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의 대명사 볼보답게 너무나 완벽하고요. 엔진룸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서브 프레임 앞쪽, 가운데, 뒤쪽 어디를 봐도 단단한 바디에 있어서만큼은 단일의 양보도 없이 만들었어요. 대신에 소재 공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고강도 스틸로 단단한, 절벽에서 던지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던지고 또 던지고 갖다 때려 박고 보험회사 통계 등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사망사고가 거의 없거나 가장 적은 차로 볼보 브랜드가 뽑혔죠. 그만큼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단일에 얄짤없이
차를 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럼 노사장님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충돌에서는 되게 좋겠죠. 충돌 안전에서는 되게 좋은데, 자, 이 차가요 BMW나 아우디 A6 5 시리즈 E클래스랑 직접 경쟁을 하는데 얘는 완벽하게 전륜 차량이죠. 그리고 엔진은 4기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디젤도 있었고 가솔린이 있었는데, 디젤도 뭐 출력에 따라 한 두세 가지 버전이 나눠지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얘는 아마도 250마력대부터 갔던 것 같은데, 뭐 예전 걸로 친다라고 하면 뭐 T5, T6, TA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적용된 건데, 4기통 블럭 하나를 가지고 디젤, 가솔린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생산하죠. 그렇게 된다는 건 제조사에서 엔진의 생산 코스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굉장히 탄력적이고 일률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여러 차종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재고의 부담이라든가 베리에이션에 대한 확장 투자 같은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단일 엔종 생산으로 여러 가지 차에 들어가니까 마진율이 극대화가 되겠죠. 대신에 그로 인해서 핸디도 있죠. 얘처럼 가격이 7천만 원이 넘고 XC90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차도 있는데 엔진이 4기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달랑 2.0 하나죠. 개솔린이냐 디젤이냐, 개솔린에서도 일반 터보 하나를 묶었냐, 터보에 전자식 슈퍼차저를 묶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묶느냐,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묶어서 출력을 뭐 400마력까지 올리냐 어쩌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합산 출력이 300마력이에요 핸디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엔진이라는. 그래서 볼보의 취지였는지 지리자동차에 지금은 이제 완전 중국차가 됐죠. 그 전까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볼보의 독창성, 독립성, 회사 운영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지리자동차가 지켜준다고 했지만, 그 기한이 끝나고 나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는 이제 볼보는 완벽하게 중국 회사가 됐습니다. 지리 회사의 중국계 됐고요. 그리고 볼보를 통한 지리 자동차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리 자동차의 사업적 해안이 있었는지 볼보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포드사에 있었을 때 힘들었던 볼보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졌어요. 근데 그 변화 안에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단일화된 이 엔진과 리어 서스펜션의 합성 수지, 이 판 스프링을 넣으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장단점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볼보를 사려는 예비 구매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겠다,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 또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 자, 이제 가속을 해서 코너를 들어가면 깨익 하고 가는데, 이 차의 포텐셜이 높아서 그러느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은 이 차는 휠 사이즈가 20인치에 편평비가 굉장히 낮고 굉장히 등급이 높은 포르쉐라든가 뭐 페라리라든가 이런 스포츠카 N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쓰는 파일럿 스포츠 4 타이어가 껴있어요. 아니 도대체 전륜 구동 세단에 휠 베이스가 길고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이런 그러니까 멋진 신사가 수트를 쫙 빼입고 싹 지나가는 듯한 이런 스타일을 가진 차에 왜 이런 스포츠 조깅화, 런닝화에 운동복을 입고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신어야 될 법한 파일럿 스포츠 4 타이어가 껴있냐? 이것도 리뷰에서 이제 나옵니다. 얘는 타이어의 어시스트를 많이 받아요. 승차감이 중요하고 대형에 준하는 중형 세단, 전륜. 근데 왜 이런 타이어를 꼽았을까요? 300마력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볼보 S90, 이 B6 올휠 드라이브를 타면서 항상 제가 운전할 때도 이 볼보 S90이 지나가면 정말 깔끔한 수트를 입은 중년의 신사, 젊은 신사 말고 중년의 신사인데 몸매 관리가 잘 돼 있고 자기 관리가 잘 된 멋진 중년의 신사가 엄청나게 멋진 슈트를 입고 정말 고급진 구두를 신고 차를 운전할 것 같은, 그리고 이 차 전체에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근데 차를 막 타보면
이거는 뭐 비하 발언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세월의 풍파, 세월의 흔적,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중년의 신사는 너무나 멋있고 자기 관리를 잘했지만 중년이죠.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의 운동성을 아무리 중년이 관리를 잘했어도, 저는 이제 중장년이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한 중년이라 할지라도 20대 1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이기기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볼보 S90이 그런 걸 보여줘요. 정말 관리가 잘된 멋진 중년인데 너무나 비싼 구두, 너무나 멋진 슈트가 활동성에는 제약을 준다라는 거죠. 이 차를 타면요, 예전에 원래 스웨덴에서 생산됐던 볼보 S80, S60, 그 전에 850, 840, 940, 960 이런 모든 볼보들은요, 스웨덴에서 생산된 사브와 마찬가지로 볼보만의, 사브만의 주행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넘어가서도 사브는 GM으로, 볼보는 포드로 넘어갔죠. 이 미국 브랜드들이 다른 회사 갖고 와갖고 잘 키운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아작이 나더라고. 사브나 아예 브랜드가 없어졌죠. 볼보도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서 지리로 넘어가서 지릴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원래 볼보는 볼보만의 댐퍼의 풍부함과 볼보 특유의 고급지면서 감싸 안아주는 휴머니티, 안전과 세이프티, 뭔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볼보를 타면, 사브를 타면 스웨덴 차의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 차는 그런 볼보의 느낌이 없어요. 대신에 다른, 완벽하게 다른 볼보의 느낌을 줍니다. 이 차를 타면요, 보통의 차들을 타면 입체적인 공간 안에 내가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서 운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얘는 널빤지 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딱딱한 널빤지는 아니고 약간 탄성 개수가 있는 그 카본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널빤지에 내가 앉아서 운전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 차가 널빤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양탄자인데 딱딱한 양탄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얘가 왜 이런 느낌을 주지? 그건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자, 일단 2.0 300마력의 합산 출력을 하는 이 차. 자, 코너를 들어가면 어우, 전륜 구동인데 끝내주는데 추월을 하면서 달리는 게 300마력 300마력 조금 모자른데, 300마력이라고 하기에 조금 모자른데 그래도 쭉 뽑는 게, 근데 엔진에 도는 회전 질감이요. 브레이크 왜 이래? 잠깐만, 브레이크 왜 이래 이거? 브레이크가 좀 이상한데? 이씨, 뭐 날라가려고. 브레이크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일단은, 잠깐만. 300마력이라고 하기에는 엔진의 마력이, 수치상의 300마력이고요. 체감상 내가 느끼는 마력은 300마력이라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 게 아니냐. 아무래도 2.0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는 300마력이 뽑아져 나오는데 중량이 2톤에 다다르기 때문에 A45 AMG나 이런 애들이 뭐 노사님 2.0인데 걔는 뭐 380마력인데 그렇지 않잖아. 얘는 중량이 그러니까. 근데 엔진에 이 4기통의 터보 엔진을 걸고 가는 차들이 높은 RPM에 올라갔을 때는 회전 질감이라든가 터보의 부스팅이 약간 버거울 수도 있는데, 얘는 낮은 RPM 출발할 때는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살짝만 한번 들어가지고 중간중간 어시스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안 합니다. 얘는 왜냐? 얘는 모터가, 알터네이터와 모터를 겸용해주는 이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열을 받게 되면 냉각시켜줄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은 사실 별로 없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싹 하면 살짝 부드럽게 나갈 때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싹 어시스트 해주고, 지금은 휘잉 소리가 나는 건 전자식, 이 48V의 고전압 전류를 받으면서 전자식 슈퍼차저가 낮은 RPM에서 터보의 부스팅이 걸리기 전에 샥 하고 밀어줘서 마치 투 스테이지 트윈 터보의 스몰 터빈이 돌듯이 샥 하면서 터보 레그가 없이 차를 매끈하게 쫙 밀어줍니다. 쫙 밀어주다가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출력이 나와야 되는 2000rpm, 3000rpm, 4000rpm에서는 얘는 굉장히 큰 대용량 터빈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의 2.0의 4기통들이 이렇게 큰 터빈을 묶게 되면 터보레그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전자식 웨이스트게이트, 액추에이터를 잘 넣는다 하더라도 부스팅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안 넣는데, 얘는 굉장히 큰 터빈을 통해서 3000, 4000rpm, 지금 3, 4000의 중간에 미션이 방금 타닥 털렸어요. 왜 털렸냐? 그 좀 이따 미션 얘기할 때 할 텐데, 아무튼 4000rpm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터빈에 의해서 5000rpm 이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터빈이 돌면서 굉장히 쫙 밀어주는 출력이 나와요. 2.0에 2톤에 다다르는 차에서 나올 수 체감하기 어려운 힘이 충분하게 밀어집니다. 근데 더더욱 신기한 건, 원래 터보의 부스팅으로 힘차게 엔진의 공기를 과급하게 되면 RPM이 부드럽게 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볼보 측에서 어떤 마법이나 어떤 기술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엔진의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마치 NA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엔진의 회전 질감이 어지럽지 않게, 뻑뻑하지 않게, 버벅거리지 않게 굉장히 시종일관 부드럽고요. 낮은 RPM에서 그 다음에 중간 RPM 2-3천대에서 4000rpm, 5000rpm을 넘나들 때 터보 엔진은 보통 이 터보의 최대 활용 구간이 있어요. 가장 스프린트하게, 가장 활성화가 되는 그 구간에서 엔진이 힘차게 움직이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전 영역대에서 출발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어시스트, 바로 전자식 슈퍼차저의 쉬 도는 부분, 여기 RPM 게이지의 밑에 보면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알터네이터를 돌리거나 전자식 슈퍼차저를 돌릴 때 필요한 전원에 필요한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거의 줄질 않으니까 언제나 3분의 2 이상이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악셀을 밟으면 얘가 충분하게 돌아주는 거죠. 충분하게 돌아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힘차게 엔진을 돌리고 나가는 거죠.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자식 슈퍼차저가 돌고 그 다음에 바톤을 터치받는 배기에 의해서 도는 대용량 터빈이 돌아갈 때 넘어가는 부분에서 엔진의 출력에서는 운전자가 뭔가가 끊기거나 뭔가가 바뀐다는 걸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아주 민감한 운전자들은 악셀을 밟았을 때 3000rpm 전후에서 내 차가 뭔가 출력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거기에서 전자식 슈퍼차저랑 배기에 의한 대용량 터빈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3000rpm 전후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웬만한 운전자가 아니면 느끼기가 힘들고, 이렇게 가속을 하면 쫙 해서 가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쫙 하는데, 근데 다른 운전자들을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미션이, 얘가 내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 하체오릭에서 그걸 깜빡 잊고 체크를 안 했는데 아이신의 8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아이신 8단이 부드러운 운전에 맞춰진 포커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동하는 엔진의 출력에서는 이 미션이 많이 튑니다. 더군다나 얘는 할덱스의 사륜 시스템, 볼보는 할덱스랑 되게 친하죠. 할덱스에 굉장히 똑똑한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칼치기를 하거나 뭐 할 때 뒷바퀴에 그립이 필요하게 되면 잽싸게, 이럴 때 뒷바퀴 바퀴 끼익 소리 났거든요. 잽싸게 끼익 소리가 나면 할덱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바퀴 쪽에만 나가게끔 설치되어 있는 전륜우선 방식의 아이신 미션에서 뒷바퀴로 TPU가 구동을 끌고 나가버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토크의 어떤 그 하중 변화들, 힘의 회전에 대한 힘이 한쪽으로 나갈 때 또 다른 쪽에서 끌고 가니까 뭔가 물리적인 미션의 어떤 한계치가 있겠죠. 저항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3단, 4단, 5단 어느 단수에서나 킥다운을 할 때나 어쩔 때나 미션이 어중떠중 어리버리를 깔 때가 있고, 이럴 때 이게 아이신 미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는 이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요, 어제 박 팀장님이랑 제가 하체오리기를 할 때 뒷바퀴 서스펜션의 판스프링, 이거는 사실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모트라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서 볼보
아마 후반기 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디젤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차를 잘 모를 때죠. 그때는 약간 예능감이 강했고 이랬을 텐데, 그때 제가 볼보를 리뷰하면서 고속도로 한 160 정도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우리 말로는 칼치기라고 하죠. 칼치기를 했을 때 뒷바퀴 서스펜션이 W15인데 구식의 W15으로 돼 있어서 움직임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멀티링크처럼 뒷바퀴가 다각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차선 변경 등을 할 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는 오늘 제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전륜의 서스펜션은 W15를 썼지만 너클함이라던가 이 메인 로우암에서 나오는 것들을 잡아주는 그 피봇의 위치가 캠버각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W15를 할 때는 아래쪽에 로우암이 텐션 스트럭과 스티어링 암이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우디처럼 스러스트 암으로 뒤에 빠지고 스티어링 암이 있어서 아래 로우암의 움직임의 자유도와 입체 각도가 있으면서 너클함에 꽂아지는 피벗이 캠버가 딱 들어가면서 위쪽에 어퍼암과 움직였을 때 명확한 W15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W15는 슈퍼카들이 쓰는, 레이싱카들이 쓰는 W15인데 그러기에는 어퍼암이 너무 작죠. 위에 어퍼암이 커서 W15의 움직임이 거의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아래쪽에 로우암과 위에 어퍼암의 각도가 너무나 마른 목걸이 세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데, 아래쪽에 로우암이 혼다 어코드나 이런 것처럼 롤 방식으로 두 개가 체결되어 있으니까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죠. 그리고 댐퍼의 전체 움직임의 스트로크가 되게 짧죠. 이 프레싱과 리바운딩 되는 그 길이가 되게 짧아요. 범프, 리버프가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리고 뒷바퀴가 왜 이렇게 앞바퀴가 들어가냐? 뒷바퀴의 리프 스프링, 생산 단가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생산 효율성, 뭐 여러가지 때문에 리프 스프링을 넣었다라는 볼보의 첫 개발 취지가 있는데, 그것처럼 뒷바퀴의 움직임의 스트로크가 작기 때문에 앞바퀴도 덩달아 작아요. 근데 얘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을 여러분 잘 보면 알 거예요. W15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W15는 아니죠. 사실 이렇게 생긴 서스펜션은 뭐라고 봐요? 일본 애들이 자주 쓰는 랜드로버가 쓰는 인테그랄 방식의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테그랄이라고 하기에는 밑에 로우암에 연결되는 링크가 없죠. 보통의 인테그랄은 W15과 멀티링크를 짬뽕을 해서 W15이지만 아래 로우암에 너클함의 움직임의 범위 각도를 주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서 움직이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전륜이기 때문에 트레일링 암이 필요하니까 로우암 앞쪽에 트레일링 암을 강철로 돋고, 위쪽에 어퍼암을 굴곡을 좀 굉장히 무겁고 승차감에 불리한 스틸을 썼어요. 왜냐? 강성이 필요하니까. 이 판 스프링이 들어가면서 움직임의 범위 때문에, 또는 탄성 스프링의 판 스프링의 탄성 개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는 알루미늄을 썼지만 강성이 필요하니까 스틸이 들어가면서 승차감에 굉장히 불리해졌죠. 그리고 이 움직임의 범위가 짧고 이 움직임의 각도가 다각도가 안 되고 멀티링크가 안 되니까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너무 단조로우면 다각도 상황에서 뒷바퀴의 타이어의 판평비를 못 잡죠. 그래서 로우암에 굉장히 큰 부시가 있죠. 얘는 제가 차선 변경을 했다, 딱 쳤다, 여기서 딱 치면 뒤에가 지금 털립니다. 방금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난리가 나요. 왜냐? 이렇게 차선 변경을 연달아 1, 2 쿠션 트리플 악셀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타이어 바를 받아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가 들어가 있잖아요. 코너를 쫙 밀고 들어가면 80, 100, 110까지도 쫙 이따 와인딩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쫙 밀고 들어가요. 왜? 타이어 발에 어차피 편평비가 낮고 서스펜션이 받아줄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어요. 근데 역동적인 움직임, 물론 이 차는 안전의 대명사답게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의 베이스가 깔려 있겠지만,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 뒤에 로우암에 그 큰 피벗, 큰 부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이게 움직임에 있어서 그게 없으면 너무나 뒷바퀴가 딱딱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리프 스프링 때문에 움직임의 범위도 코일 스프링처럼 사방에 자유도를 못 주니까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유도를 줄 수 없는 서스펜션의 구조 때문에 큰 부시를 통해서 뭔가 움직임의 자유를 좀 뒀는데, 걔가 차선 변경을 한 번 후에 복원 후에 다시 이렇게 한 번 딱 들어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좀 전처럼 딱 들어가서 다시 아니네 다시 일로 나올 때는 뒤가 털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륜 구동차일 때는, 얘네가 전륜에서는 절대로 마력을 세게 주질 않아요. 왜냐? 볼보는 알아요. 전륜에서 300마력 350마력이 가잖아요. 칼치기 몇 번 하면 뒷바퀴가 이 서스펜션의 구조 때문에 뒷바퀴가 털어버려요. 거기서 부시가 흔들리면서 뒷바퀴가 해서 차가 털리는데, 얘는 다행인 게 엄청나게 똑똑한 할덱스의 사륜이 들어가면서 뒷바퀴가 털릴 때 제가 운전하면서 종종 느끼는데, 드륵드륵 하면서 뒷바퀴가 어떻게든 구동을 통해서 그걸 잡아주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뭐냐, 볼보에서 S90을 사는 오너들은, 이 오너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때문에 장모님과 함께 타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볼보를 샀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정확하게 이 차의 포텐셜은 130까지예요. 어제 제가 밤에 퇴근하면서 아우디 A7이랑 붙어서 160, 170, 180에서 저 황천길 갈 뻔했어요. 얘는 물론 180, 190까지 가요. 쭉 직진만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얘는요 120 정도 미만에서의 움직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앞바퀴 서스펜션의 구조나 뒷바퀴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역동적인 움직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차체를 S60을 늘리면서 보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체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단단한 차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들어오고요, 고속으로 항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용해요. 어떠한 속도에서도 나긋나긋하게 전 좌석에서 대화가 가능하지만,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고속 크루징을 할 때도 그렇게 어울리는 전륜 서스펜션의 세팅도 아니고, 뒷바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볼보는요, 안전을 생각해서 가족과 함께 물론 140, 150, 160 다 나가요. 엔진 출력이 받쳐지고. 하지만 고속에서 지금 속도를 이제 높이게 되면 쭉 해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150, 160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건 뭐지? 왜 브레이크를 밟으는데 차가 한 차선을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의 구조가 역동적인 움직임에는 낫지 않는 거죠. 볼보는 한 번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강조한 적이 없죠. 우리가 CF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까기가 별로 싫은 거죠. 왜? 볼보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는 포커스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중량이 너무 높아서 2.0은 약간 버거움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8단 미션은 전에 썼던 6단 미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속에 들어갔을 때, 물론 요새 안전규제 때문에 고속 운전을 잘 안 하겠지만, 고속에 들어갔을 때 착 가라앉는다거나 고속에서의 이 크루징 능력이 미국 차나 독일 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아요. 자, 높은 속도에서 코너에 들어가 봅니다. 여기 좀 위험한데 브레이크 살짝 밟고, 뒤에가 상당히 불안해요. 뒤에가 상당히 내가 격하게 몰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네요. 이 차를 타고는 절대로 세게 타면 안 되죠. 자, 여기 통과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